꼼꼼하게 대비하자. 꼼대윤리 김선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2강 사회정의와 윤리, 그중에서 분배적 정의, 노직과 마르크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롤즈와 왈처와 비교해서 이 롤즈, 왈처, 노직, 마르크스는 분배적인 정의와 관련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이 4명의 사상가의 입장 꼭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롤즈와 대립했던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롤즈가 제시했던 정의의 원칙, 그중에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는 분배원칙에 저항하면서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기본 전제부터 그 원칙, 그 내용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본 전제를 보겠습니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소유에 관한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를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권리를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은 개인이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내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타적인 사용권은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노직은 정의론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의론은 비정형화된, 즉 일정한 기준이 없는, 일정한 분배 기준이 없으며 그동안 소유물이 취득되고 이전되는 과정을 보겠다는 역사적 정의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노직은 자신의 정의론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또한 그동안의 소유물의 역사적 과정을 보겠다고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롤즈와 마르크스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노직이 제시했던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이 제시했던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노직에 따르면 소유물이 취득되는 과정에서의 취득에서의 정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소유물을 취득했다면 그 개인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직이 타인의 상황이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소유해서 무작정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도 고려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런 사과나무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올라가서 사과를 따게 되면 이 사과나무에 있는 모든 사과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과를 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취득에서의 정의에서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발생했던 취득에서의 정의 다음으로 노직은 이전에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이때 이전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옮겨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직은 이전될 때는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환, 증여,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즉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권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강도짓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 계약을 당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이전에서의 정의가 되겠죠? 자발적 자유로운 교환과 증여 양도로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조했다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정에서의 정의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만약에 소유권이 취득되고 이전되는 과정에서 불이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바르게 교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강제 계약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강도와 같은 사건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올바른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직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즉, 불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혹은 강압과 절도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이 보호되도록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다만 노직이 말했던 국가의 개입의 정도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내용은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노직은 이러한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최소국가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최소국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최소국가라는 것은 강압과 절도, 그리고 사기로부터의 보호 혹은 계약 집행 등과 같은
제한적 기능에만 한정된 국가가 바로 최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국가의 기능이 최소화된 국가가 최소 국가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노직은 그런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노직에 따르면 이런 최소 국가만이 노직이 제시했던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줄 거라고 봤던 것이죠.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노직은 최소 국가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들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선비를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선비는 10시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너의 돈을 좀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서 세금을 10만 원을 떼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위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세금 10만 원을 떼어가는 것은 김선비가 1시간 동안 벌었던 10만 원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바로 강제 노동을 시킨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선비가 1시간 동안 일한 것은 국가의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선비는 강제노동을 당한 것이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노직은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혹은 개인에게 강제노동을 가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 역시도 노직이 다른 국가의 분배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직에 관련돼서 기본 전제부터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 최소 국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노직이 강조했던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 개인의 소유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취득에서의 정의, 이전에서의 정의, 규정에서의 정의와 함께 끝으로 가장 중요한 최소 국가에 대한 개념 꼭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마르크스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사회를 제시했던 사상가입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원래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노동은 자발적 노동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실현하고 인간의 자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즐거운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서 노동이 분업화되는 것입니다. 즉, 분업화된 노동 방식으로 옛날에는 한 사람이 가방을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여러 사람이 가방의 한 부품을 만들면서 그 부품들을 합쳐가는 방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가방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가방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화된 노동은 소유관계와 계급을 발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풀이해 드리면 자본가라는 계급과 바로 노동자라는 계급을 탄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가라는 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소유한 계급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이 없이 가진 것은 노동밖에 없는 존재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장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시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7살, 8살짜리 아이들도 그 당시에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이렇게 분업화되면서 계급과 소유 관계가 발생하면서 개인이 노동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동의 소외가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노동이 인간의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했던 것과 대비적으로 이제는 노동과 인간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의 의미가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노동이 자발적인 노동에서 강제된 노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노동의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르크스는 여러분,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사회는 바로 뭐예요?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산주의는 자본가만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또한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계급과 국가도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진정으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제시하면서 마르크스는 분배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분배 원리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되는 분배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마르크스에게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 원리가 되겠죠. 즉 일정한 기준이 있는 분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직은 마르크스가 정형적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르크스는 노동을 자발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을 통해서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그런 노동의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무엇을? 그쵸, 바로 공산주의 사회를 제시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분배 원칙을 적용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노직과 마르크스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강의, 롤즈와 말처, 그리고 노직과 마르크스 모두 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